2009년 봄,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김대호와 그의 아내 서지원은 5남매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지원은 집 앞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아이들에게는 내일 아침 먹을 반찬거리를 준비하겠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남편에게는 금방 다녀오겠다고 남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연락 한 통,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실종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남편 대호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며칠 후 불행은 겹쳐 찾아왔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대호가 계단에서 큰 사고를 당해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상의 무게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5아이와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비였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다. 14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았다. 막내였던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언니와 형들은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며 동시에 가족의 빈자리를 감당해왔다. 장남 현우는 가장 먼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대학 진학을 미뤄야 했고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는 늘 책임감에 짓눌렸고 어머니의 부재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은 동시에 깊은 상처였다. 둘째 지우는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사무직에 취업해 안정적인 삶을 구축했다. 그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대신 현실을 선택했다. 어머니가 떠난 것은 사실이며 가족을 버린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 지음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지켰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차갑지만 분명한 논리가 필요했다. 셋째 수지는 책과 함께 살아왔다. 지역 서점에서 일하다 작은 가게를 열었고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에게 어머니의 실종은 삶의 한 부분이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자리 잡았다. 기억 속 어머니의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돌아올 수 없다는 체념이 그 기억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넷째 민서는 아직도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다른 형제들이 각자의 길을 걸을 때 그녀는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 남아 아버지를 돌보았다. 여전히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아버지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를 살아냈다. 그녀에게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 같은 것이었다. 막내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사진 속 모습으로만 짐작할 뿐 실제하는 존재로 느낄 수 없었다. 형제들의 대화 속에서만 어머니는 살아있었고 준호에게는 추억이 아닌 전설처럼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정말 존재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14년을 버텨온 가족은 여전히 일요일 저녁이면 한자리에 모였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부재 속에서 흩어지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고 서로를 붙잡기 위한 의식이었다. 현우는 매번 가장 먼저 도착해 테이블을 준비했고 지후는 늘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들어왔다. 수지는 음식을 챙기며 형제들의 빈자리를 확인했고 민서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 놓으며 가족의 자리를 지켰다. 준호는 투덜거리며도 결국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식탁의 한쪽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자리를 남겨둔 채 아무도 그 자리를 메우지 않았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혹시 돌아올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희망은 불편한 침묵으로 변했고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 되었다. 이런 삶은 어쩌면 한국 사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른다. 사고와 빚, 그리고 사라진 한 사람.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는 이야기. 하지만 가족에게는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의 생존 속에서 기억은 무겁게 쌓였고 결핍은 그들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각자 어머니의 부재를 다르게 해석하며 살아왔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2009년 그날 이후 서지원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시간이 흐르며 미제로 남았다. 이웃들은 소문을 퍼뜨렸고 어떤 이는 자발적인 가출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이는 사고를 의심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삶을 이어갔다. 아버지의 휠체어가 놓인 거실, 다섯 아이의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공간은 여전히 집이라는 울타리였다. 다만 어머니의 부재가 그 울타리의 길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뿐이었다. 14년 동안 가족은 수많은 계절을 겪었다. 입시와 군복무, 취업과 이직, 작은 성취와 큰 좌절이 뒤섞였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어머니의 부재는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왜 사라졌는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세상에 없는가? 대답 없는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썩어 들어갔고 각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감췄다. 이제 2023년 봄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꼭 14년이 되는 해였다. 가족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무언가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다. 오래된 미스터리가 곧 다시 가족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사실을. 김대호의 집에는 여전히 주말마다 자식들이 모였다. 서지원이 사라진 후 14년 동안 이어져 온 가족의 습관이었다. 식탁 위에 놓이는 음식의 종류나 분위기는 변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막내 준호는 늘 그렇듯이 불평을 늘어놓으며 앉아 있었고 수지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며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지훈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민서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놓으며 저녁 준비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긴장이 있었다. 장남 현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박함이 묻어 있었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가족을 불러보았다. 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입을 열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14년 전 어머니의 차가 부산 낙동강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먼저 대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한순간에 눈앞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고 지훈은 얼굴을 찡그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고 준호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형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대호는 침묵한 채 아들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현우는 경찰이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전했다. 낡은 차가 강 속에서 끌어올려졌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신분증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성 소지품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14년 동안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던 어머니의 흔적이 갑자기 드러난 것이다. 지훈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에 가족을 떠났다고 단정지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와 거대한 병원비, 5명의 자식이라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를 단념해야 했고 이제 와서 다시 흔들릴 수 없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체념하며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선택을 외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차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우는 단호했다. 그는 어머니가 절대 자식들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세월 동안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왔고 그 고통 속에서 붙잡고 버틴 것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었다. 차가 발견된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진실로 이어지는 단초였다. 현우는 확신에 차 있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휘말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민서는 갈등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며 누구보다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기억이 가장 생생했다. 어린 시절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 늘 챙겨주던 세심한 마음을 누구보다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른 형제들처럼 지쳐 있었다. 언제까지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다. 막내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머니를 직접 기억하지 못했기에 모든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졌다. 형제들의 격한 반응 속에서 그는 스스로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정말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왜 자신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
아버지 대호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사고로 몸을 잃은 것뿐 아니라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차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다시 짓눌러 오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다. 가족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주제를 바꾸지 않았다. 14년간 봉인된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들의 세계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경찰의 연락이 단순한 절차적 보고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의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14년 동안 버텨온 이유였고 자신이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사명이라고 믿었다. 지훈은 형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오히려 더는 이 문제를 파고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일상이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가족이 다시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수지는 형제들 사이에서 침묵을 택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양쪽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갈망과 이제 그만 덮어야 한다는 체념이 부딪혔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민서는 끝내 눈을 감고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최소한 살아있기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차가 발견된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 있었다. 묻어두었던 질문, 닫아두었던 상처, 그리고 끝내 밝혀야 할 진실이 다시 가족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뒤 현우는 다시 가족을 불러 모았다. 경찰에서 추가 연락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차가 발견된 현장은 부산 낙동강 하류였고 인양 과정에서 몇 가지 물품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오래된 가족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남성의 선글라스와 모자가 함께 들어있었다. 경찰은 사고 가능성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를 강해버린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말을 듣자마자 지훈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반응했다. 그는 그 물건들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년 동안 그가 믿어온 결론은 단순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고와 병원비, 5아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 그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현실을 버티려면 차가운 논리가 필요했다. 선글라스와 모자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 논리를 강화하는 증거였다. 수지는 동생의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받아들이며 살았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희망을 놓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체념이 습관이 되었고 그 체념 위에서 일상을 지탱했다. 그래서 차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믿어왔던 생각을 확실히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그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오히려 확신을 얻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물건은 단순히 떠남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흔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절대 가족을 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현우는 그동안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어머니의 부재를 그렇게 해석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 신념을 강화시켰고 그는 이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느꼈다. 민서는 갈등했다. 어머니가 남겨준 기억은 따뜻하고 세심했다. 늘 자식들을 먼저 챙기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던 사람.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고로 쓰러진 순간 가장 힘든 시기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은 길었다. 매번 같은 질문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치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며 현실의 무게를 매일 느끼고 있었기에 진실을 쫓는 것이 두려웠다. 막내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의 존재를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그는 사진 속 모습으로만 어머니를 알았고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어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말로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형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로 휘말린 것일까? 준호는 어느 쪽에도 쉽게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채 침묵했다. 아버지 대호는 이번에도 끝내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서지원을 잘 알았다. 사고 이후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아내가 보였던 절망과 두려움을 기억하고 있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늘 아이들을 챙겼다. 그런 사람이 정말 스스로 떠났을까? 대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제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지훈은 어머니의 선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지는 침묵 속에서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고 이번 발견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감았다. 어느 쪽이든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어머니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그 희망을 붙잡는 순간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준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낯선 존재였고 형제들의 격한 감정만이 실감났다. 마침내 대호가 입을 열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차가 발견된 이상 무언가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가족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14년 동안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던 질문이 이제 곧 풀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모두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어머니의 이름이 떠올랐다. 수지는 서점의 책 사이에서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고 민서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불안에 시달렸다. 준호는 형들의 대화를 곱씹으며 혼자만의 혼란 속에 갇혔다. 그리고 현우는 경찰에 다시 연락하며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4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가족은 다시 어머니의 이름 앞에 서게 되었고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현우는 경찰이 전달한 증거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낡은 서류 봉투 안에는 차에서 발견된 물품 목록과 함께 몇 장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이 있었는데 임대인의 이름은 낯선 이은경으로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다. 오랫동안 봐온 친숙한 필체. 장학금 서류에 서명을 부탁할 때나 학교 준비물을 챙겨줄 때 써주던 바로 그 글씨였다. 계약 날짜는 어머니가 사라진 후 몇 달 뒤였다. 주소는 인천의 한 산업단지였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창고 건물이었다. 현우는 낯설고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왜 어머니가 실종된 후 가명을 쓰고 창고를 임대했을까? 계약서 하단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바로 도상호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뉴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고리대금, 불법 사채, 그리고 음성적인 사업과 관련된 사람. 현우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다. 지우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도 안 된다고 잘라냈다.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사람과 얽혔다는 것은 곧 자발적인 선택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민서는 혼란스러워 고개만 저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 대호마저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그들의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홀로 인천으로 향했다. 형제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이라도 나서야 했다. 버스를 갈아타고 오래된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주소에 적힌 창고는 여전히 존재했다. 낡은 간판에는 오래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오래된 트럭이 서 있었다. 그곳은 외부인에게 낯설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경비원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사업체를 찾는 척하며 말을 건넸다. 창고가 임대 가능하냐고 묻자 경비원은
이곳은 매물이 아니라고 했다. 현우가 다시 한번 주인을 물었을 때 돌아온 이름은 바로 도상호의 아들이라는 도영진이었다.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아직도 도시 일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운영은 로한덕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현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경찰이 알려준 물품 목록 속 선글라스에 적힌 이름, 그리고 계약서에서 연관성을 암시하는 인물, 바로 그 이름이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른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은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무심했던 얼굴이 굳어지며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이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경비원은 냉정하게 돌아서며 더는 질문하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다. 현우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어머니는 이곳과 도시 일가와 그리고 로한덕이라는 인물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다시 연락했다. 그는 계약서와 경비원과의 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담당 형사 박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하니 혼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형제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지우는 경찰에 괜한 일을 벌이지 말라고 했고 수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서는 끝내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형을 바라봤지만 혼란스러움만 가득했다. 결국 현우는 홀로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직접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14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흔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것이다. 이제 그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현우는 결국 밤이 되자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낮에는 눈길이 많을 것 같아 차라리 늦은 시간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차를 몰고 산업단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창고 건물은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차를 멈추고 한동안 앉아 고민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창고 옆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경비원처럼 보였다. 그는 손에 컵을 들고 있었고 주위를 살피다가 현우의 차를 발견했다. 곧장 걸어와 창문 옆에 섰다. 현우는 서둘러 창문을 내렸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현우는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자신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고를 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내뱉었다. 이곳이 매물로 나온 것 같아 들른 것뿐이라고, 혹시 임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절대로 외부에 내놓지 않는다며 주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했다. 현우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냐고. 경비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도영진의 이름을 꺼냈다. 도상호의 아들이며 지금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아 관리한다고 했다. 현우는 침착한 척했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조심스레 한 가지를 더 물었다. 혹시 이은경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그 순간 경비원의 얼굴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는 무심하고 느긋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다고. 현우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경비원의 기운은 분명 경고였다. 더 말한다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라도 더 얻어내고 싶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여기와 관련이 있는지, 단순한 연관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현우는 무모한 선택을 했다. 왜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경비원은 순식간에 차창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유령을 찾고 싶다면 여기가 맞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숨기를 택했다는 말이었다. 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비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더 알고 싶다면 로한덕을 찾아가 보라고. 하지만 그건 결코 권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는 손가락으로 차문을 두드리며 빨리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현우는 결국 차를 후진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거울에 비친 경비원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이 더 강해졌다. 어머니는 분명히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짜 이름, 창고, 도시 일가, 그리고 로한덕.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는 머릿속에서 대화를 수십 번 되새겼다. 경비원이 말한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파고들었다. 정말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그 말을 빌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일까? 그럴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에 가까웠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계약서 사본을 다시 꺼내보았다. 글씨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어머니가 직접 남긴 흔적이라는 사실에 떨렸다. 그 흔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우는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결심을 굳혔다. 이제 혼자서만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경찰의 힘이 필요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도시 일가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거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 박재성 형사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몇 번 울린 끝에 형사가 전화를 받았다. 현우는 숨을 고르고 나서 밤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경비원이 분명 어머니의 가명을 알고 있었고 로한덕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를 때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다. 한쪽은 두려움, 다른 한쪽은 희망.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는 것. 어머니의 흔적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그는 그 흔적을 끝까지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결국 다시 경찰청으로 불려갔다. 박재성 형사는 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혼자 움직인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고 자칫하면 조직의 눈에 띄어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현우가 들고 온 정보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창고가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운영하는 근거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이 도시 일가의 소나기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며칠 후 경찰은 인천 산업단지를 급습했다. 그러나 창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흔적조차 지우려는 듯 급히 치운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현우는 현장에서 허무함을 느꼈다. 그러나 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사팀은 창고 내부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확보했다. 그것은 선박 사진이었고 사진에는 동해스타호라는 이름이 선명히 보였다. 뒷면에는 출항 예정일과 함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이니셜이 있었다. 리이, 그리고 그 옆에 쓰인 이름 로 H.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가명으로 사용한 이름과 경비원이 말했던 로한덕의 이름이었다. 경찰은 즉각 해경과 협조해 조사를 시작했다. 동해스타호는 인천항에서 출항 예정이었는데 서류상으로는 화물선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불법 인신매매나 신분 세탁 같은 범죄 활동에 이용되는 정황이 짙었다. 박 형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모두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대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손을 꼭 쥔 채 듣고 있었고 민서는 눈가가 젖어 있었다. 준호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형과 아버지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다.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지원이 단순히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당시 대호의 사고 이후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빚이 배경일 수 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조직과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훈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대호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모두는 알았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곧바로 동해스타호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러나 출항 기록에 따르면 예정일보다 훨씬 이르게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청에 제출된 이유는 기상 악화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출항을 앞당긴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창고에 나타났던 그날 밤 그 사실이 곧바로 조직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배의 출항을 앞당기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죄책감과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을 느꼈다. 어머니가 아직 그 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은 놓칠 수 없었다. 경찰은 해경에 협조를 요청했고 곧바로 동해안을 따라 추적 작전을 개시했다. 헬기와 경비정이 투입되었고 레이더와 위성을 통해 배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출항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박 형사는 냉정하게 설명했다. 배가 먼 바다로 나아가면 찾기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있다고. 가족들은 경찰서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각자의 생각이 뒤엉켜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다. 지우는 불신과 분노를 억누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수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민서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조용히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준호는 아직도 혼란 속에 있었지만 형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경찰은 다시 보고했다. 동해스타호는 아직 한국 해역 근처에 있으며 해경이 접근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만약 어머니가 이미 그곳에 없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형사는 다시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경찰과 해경이 나설 차례이니 절대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일렁였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죄책감과 확신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모두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가족의 시선은 모두 바다로 향해 있었다. 동해스타호라는 이름의 배, 그리고 그 배 안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서지원. 경찰과 해경의 추적은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었고 그 긴장감 속에서 가족은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다. 긴 어둠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경찰은 동해스타호의 내부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현우가 창고에서 만난 경비원이 제공한 계정 덕분이었다.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한 후 모니터 화면에 지도와 함께 배의 좌표가 떠올랐다. 점은 동해안을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아직 한국 해역 안에 머물러 있었다. 기술팀은 이어서 선내 CCTV 화면에 접속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작업실 같은 공간이 보였다. 사람들은 줄지어 앉아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긴장된 표정으로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인을 화면이 확대하자 경찰실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드리워진 얼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희끗한 빛, 그러나 unmistakable한 눈빛. 그것은 분명 서지원이었다. 민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의자에 굳어 있었고 준호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살아있는 모습을 혼란과 경의 속에서 바라봤다. 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진실이 화면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었다. 박재성 형사는 즉시 해경과 교신했다. 배 안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그중에는 14년 전부터 실종된 한국인 여성도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무리한 진입은 위험하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가족들에게는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직 측이 눈치채면 인질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1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어째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무엇에 얽혀 있었는지 그 고통의 무게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반드시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모든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그것을 부정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처였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버텨온 세월이 허물어지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화면 속 어머니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안도감을 느꼈다. 체념하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마음속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민서는 오열하며 경찰에게 매달렸다. 제발 무사히 구해달라고, 더는 늦지 않게 데려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준호는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바라봤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현실로 느꼈다. 그동안 자신에게는 추상적인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 감정은 낯설고 동시에 눈물이 날 만큼 벅찼다. 대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가 병상에 쓰러져 있을 때 아내는 어떻게든 가족을 살리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위험한 길을 택했을 뿐이라고. 그는 눈을 감고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토해냈다. 자신이 더 강했다면 아내가 그런 길로 내몰리지 않았을 거라고. 경찰은 즉각 작전을 준비했다. 해경과 함께 선박에 진입할 계획이 수립되었고 모든 상황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촉박했다. 동해스타호가 일정 궤도를 벗어나면 국제 해역으로 나가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긴장된 얼굴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직접 뛰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경찰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고 지난 14년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어머니는 살아있었고 지금 바로 그 순간에도 가족에게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청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통신기기가 분주히 오가고 해경의 상황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가족은 침묵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리고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긴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어머니가 돌아올 수 있기를. 해경의 작전은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동해스타호는 여전히 한국 해역 근처를 이동하고 있었고 기상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작전 지휘실에선 여러 무전이 오갔고 경찰청 모니터에는 해상 레이더 화면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가족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기다림은 몇 분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해경이 배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교시는 짧고 단호했다. 무력 저항은 있었지만 제압했고 선내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박재성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 가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상황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어서 결정적인 말이 들려왔다. 선내에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확인되었고 신부는 서지원이라는 것이다. 순간 가족은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지는 손을 잡은 채 몸을 떨었다. 지훈은 굳어있던 표정을 풀지 못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고르지 못했고 대호는 눈을 감은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소식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잠시 뒤 해경은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지원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인천항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가족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항구로 향했다. 차 안은 말없이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 14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다.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서지원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고 예전의 밝은 모습은 많이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고 그 눈빛은 가족을 향해 곧장 뻗어갔다. 현우가 가장 먼저 다가섰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눈물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지훈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서 있었지만 결국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 앞에 섰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민서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이름을 연호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동안 품어왔던 혼란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다. 대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아내 앞에 섰다. 오랜 침묵 끝에 짧은 한마디만 내뱉었다. 고생했어. 그 말에 서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은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가족은 함께 병원에 머물렀다. 서지원은 치료를 받으며 의식을 회복해갔고 가족은 곁을 지켰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고 이후 몰려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 사채에 손을 대게 되었고 도시 일가와 얽히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신분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조직의 감시 속에서 자유를 잃은 채 일해왔다. 지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며 쌓아왔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민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품어온 희망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쏟았다. 준호는 드디어 진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병실이었다. 오랜만에 6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비록 상처와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다짐했다. 이제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겠다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은 깨달았다. 14년 동안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은 때로 무모해 보이지만 그 무모한 믿음이 끝내 진실을 이끌어냈다. 현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희망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훈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형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수지는 오랜 체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미래를 떠올렸고 민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준호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을 감았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서로의 곁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가족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다시 이어진 사랑을 증명하는 흔적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때로는 무너진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마음 하나가 기적을 만든다. 그날 병실의 공기 속에는 깊은 여운이 감돌았다. 가족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직 한 가지를 느꼈다. 삶의 무게와 세월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아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글을 넘어 마음속에 남는 의미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졌던 한 어머니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 가족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